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돌봄 간호철학 그리고 돌봄 인문학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으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돌봄 간호철학 제1장 이성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장 이성과 인간의 관계는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은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 2절은 데카르트적 이성, 데카르트의 이성 주체, 3절은 로크의 경험, 개념, 4절은 이성의 빈곤, 이렇게 제1장 이성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연주의적 관점을 통해 전통 철학과 오늘날 간호학을 재조명했습니다. 자연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초월, 선엄, 신비적 사유를 비켜서는 모든 학문적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 선엄, 신비는 과학과는 좀 대립되는 관점이죠. 과학에서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특별히 경험도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유가 선험적, 초월적, 신비적 사유를 그전에는 그런 사유가 더 우세했는데 지금 과학적 사유가 더 우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과학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주의는 학적 탐구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과 인간의 경험 그리고 몸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입니다. 이 본책에서 사용하는 자연주의적 렌즈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미국의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교육학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교육학자로 알려져 있죠.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존 두이의 사유입니다. 존 두이의 사유에서 특별히 자연주의적 사유를 가져왔습니다. 경험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과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고 도구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주의적 사유의 장점, 이 도구적 사유의 장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교육이라고 드릴 수도 있겠고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월, 선엄, 신비는 조금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선언만 하는 거죠. 주장만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책임은 그 다음에 이야기로 하는 거죠. 논외로 하는 겁니다. 자연주의적 통찰은 서구 전통 철학의 객관주의 체계들, 거대한 체계들입니다. 이런 체계들의 사물인 객관적 혹은 보편적인 또 초월적이고 선엄적인 이성 개념, 모든 게 초월, 선엄, 신비는 좀 논외입니다. 초월적인 것과 선엄적인 것은 대부분 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은 또 영혼과 연결되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 개념을 우리의 몸과 관계하는 지성 개념으로 대체합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은 이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성 개념을 갖고 오는데, 이성이 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성은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초월과 선엄, 신비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자연주의적 관점은 우리 생활 세계를 경험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철학자들은 철학적 열망 내지는 자기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이 철학적 열망에 의한 주장을, 선언적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선언적 주장을 제약해 주는 것, 그 주장이 더 확대되지 않고 어떤 안정추를 달아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렌즈는 철학을 넘어서 윤리학에도, 미학에도, 예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날에는 간호 이론에도. 그래서 돌봄, 간호, 철학입니다. 간호는 의료잖아요. 의학에 속해 있습니다. 과학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간호 이론에 유포되어 있는 개념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돌봄에 대한 정의는 간호 개념과 마찬가지로, 돌봄에 대한 정의도 간호 개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그 다양한 시각 차이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초월, 선엄, 신비적 사유를 제거하고 경험적 사유로 묶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승종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인 책에서 우리 시대는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이란 그런 책에서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를 말하면 뉴턴 가버와 이승종 교수님께서 쓰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이 책에서
우리 시대는 자연주의,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는 사유는 자연주의다. 오늘날 자연주의는 초자연적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주의는 다소 혼란스러운 경계를 가진 용어이지만 초월이나 선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켜서는 모든 철학적 탐구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로와 메가더라는 분도 이렇게 자연주의를 어떤 형태의 초자연적인 실체, 예를 들면 신, 영원, 엔텔리케야, 데카르트적 마음 등 이런 것들, 이런 사건의 기적적인 거나 이런 사유들을 넘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자연주의가 있고 개방적 자연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체계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법적 사유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개방적 자연주의는 특별히 환원주의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환원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게 개방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 자연주의는 과거에, 지금의 현재는 개방적 자연주의라고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두이의 경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연주의적 사유가 이렇게 걱정합니다. 필연적으로 환원주의나 과학주의에 빠질 거라고 우려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주의적 이 자연화된 경험 철학의 등장, 두이 철학이 그렇습니다. 두이의 인문학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화된 경험 철학의 등장은 전통 철학의 세계관, 이 세계관과 철학관, 인간관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존 것과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의 지성사 대부분이 고대부터 근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몸보다는 몸을 초월한, 몸과 다른 영원한 것, 순수한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 확실한 것, 이런 것이 뭐였냐면 영혼, 정신, 혹은 의식, 마음, 이성 등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 생각하는 능력, 그걸 이성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정신이라 부르든 뭐라 하든 다 우리는 이성으로 말하겠습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서는 물질주의보다 정신을 더 강조했습니다. 몸과 관련된 물질주의보다는 정신주의적 경향이 짙게 물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도서관에 있는 것들, 요즘 우리가 백화점과 도서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백화점에 있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도서관에서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은 빌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구매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백화점과 도서관에서는 뭔가를 구입하고 살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박물관에서는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은 관람만 해야지 혹여 그걸 만진다거나 가지고 나오는 일은 결코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생활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박물관의 유물은 오늘날 생활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람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서구 지성사에 있었던 여러 철학적 개념이 그런다는 거죠. 서구 지성사를 말하면서 박물관의 유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서구의 정신주의가 여전히 현재 우리의 삶과 경험을 설명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유효한 것인지를 되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유용한 건지 되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서구 철학 정통, 아시아 철학 정통도 있는데 특별히 서구 철학만 다루는 거죠. 서구 인문학만. 서구의 철학적 전통과 개념이 소중한 지적 유산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지적 유산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현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삶을 우리의 지금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해명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소중한 지적 자산이지만 유산이지만 그 유산이 우리의 삶 지금의 우리 현대 시대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철학적 유산물을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주의적 관점을 사용하는 거죠. 그전에는 초월적, 정신적, 선험적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윤리를 설명하고 예술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19세기부터 서구의 전통 철학에 대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19세기부터 기존의
전통 인문학에 대한 재고가 여러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은 유럽에서는 니체,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분이 있어요. 저기 니체, 여기 빨간 책이 니체 전집입니다. 21집. 제 영상에서 보면 니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해서.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메를로 뽕띠라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외에도 하버마스, 그리고 가다머, 그리고 하이데거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것은 니체,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메를로 뽕띠.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존 두이, 실용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니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메를로 뽕띠, 두이의 철학적 작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망치를 들고 미래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미래 철학자들이 19세기 이전의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상으로 규정합니다. 니체는요. 두이는 이제 우상까지 말하지 않지만 선입견, 철학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강조에 의한 철학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오류를 교정해야 된다. 비트겐슈타인 말로 하면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철학적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미래 철학을 예견했는데 지금은 그 미래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미래도 아니죠. 이 책을 쓸 적까지만 해도 미래 철학이었는데 지금 미래를 넘어선 포스트 모던, 근대를 넘어서서 또 근대를 넘어선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전통 철학, 특히 근대 철학은 메타 이야기라는 거대한 서사를 진행하면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근대 철학은 중세 고대 철학 말고요. 근대 철학, 데카르트 이후로 근대 철학은 메타 이야기, 거대 이야기. 그러니까 메타 이야기라는 것은 생각 위에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 이야기라는 거대 서사, 거대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요청한 거죠. 궁극적이고 보편적 원리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원리에 대한 요청은 세계의 동질성, 이질성이 아니고요. 똑같다는 거죠. 동일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동질성, 통일성, 그리고 총체성이라는 가정에 의존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거대 서사의 종말을 단언하는 이 미래 철학자들 니체,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 특별히 니체와 두이 이런 분들은 거대 서사가 종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용성을 잃었다. 오늘날에 맞지 않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미래 철학자들은 세계의 동질성, 통일성, 총체성을 단념하고 이런 동질성, 동일성, 그리고 통일성, 총체성을 담령하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질성,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성, 다양성에 대한 구조를 해명합니다. 이 과학과 인문학, 철학을 통해서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해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미래 철학자들은 과거의 정신주의적 렌즈의 무용성을 포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과거의 선험적, 초월적, 신비적 렌즈, 관점을 버리고 자연주의적 렌즈를 통해서 경험적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재탐색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재구성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적 지형들을 제시합니다. 이 철학자들, 미래 철학자들은 이성 중심적 사유 방식과 초월이나 선험적 가정을 거부하고 자연과 상호작용, 이렇게 상호작용, 인터랙션하는 실제 몸의 행위와 곧 몸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 철학자들을 자연주의 철학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 철학자들은 제가 자연주의 철학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니체, 메를로 뽕띠, 후기 비트겐슈타인, 두이를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전통 철학의 이원론, 이분법 이런 사유에서 벗어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래 철학자들은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객관주의가 무너지면 상대주의가 등장하거든요. 보통 상대주의가 객관주의를 비판해요. 둘 중에 하나를 픽하게 만듭니다.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근데 미래 철학자들은 객관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죠. 이런 제3의 지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 중에서 두이의 실용주의, 그리고 니체를 좀 볼 겁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두이를 중심으로 두이 철학의 유용한 점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경험적 방법의 중요성을 주창한 두이의 경험적으로 책임있는 철학자, 이 철학자를 통해서
경험으로 책임 있는 철학자들이 제안한 자연화된 경험 철학, 지성, 이성이 아니고 지성을 원용하여 전통 철학뿐만 아니라 이 간호학 이론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 초신비, 선험 이런 요소들과 이분법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 그러면 이제 제 일부 자연화된 경험 속에 들어오면 1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이성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면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인간을 분석하고 감각과 오감이라고 할 수 있게 이걸 분석해서 이 오감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우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자신을 속일 수 있거든요. 배가 정말 부를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배가 고팠을 때 별로 맛없는 음식을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감각이 나를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성은 그렇지 않아요. 맛이 있든 없든 그리고 배가 부르든 부르지 않든 음식의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성의 관계 다르며 두의 지성이 전통 철학에 의해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지위를 누려온 뉴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로거스로 말할 수 있는 지성. 여기 또 지성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 가공된 초월적 이성. 근대는 선험적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고대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데카르트도 살펴보고 또 경험 개념에서 두이가 말하는 경험과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로크, 흉이 말하는 경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험 개념을 살펴보고요. 이성이 얼마나 빈곤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보면 전통 철학자들에 의해서 몸과 정신 혹은 이성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은 참으로 역사가 깁니다. 방금 역사가 긴 걸 말씀드렸고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출현하기 이전 철학자들은 인문학자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물질적 몸보다는 몸은 유한하죠. 정신은 무한하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라지도 않고 일단 정신은 공간과 시간 안에 정신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몸은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정신은 어디에 앉아있는 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보다는 무한한 비물질적인 정신에 관한 탐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몸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대 그랬습니다. 몸과 정신이 동일한 것이라면 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실체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다시 말해서요. 정신이라는 실체가 먼저 생겨나서 그것으로부터 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몸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생겨나는가. 이 질문이 복잡해지는 거죠. 몸과 정신과 몸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의 고향은 어디 있는지 이 같은 복잡한 질문들은 몸과 경험, 마음과 이성의 문제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들 눈에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그릇되고 그릇된 설정이거나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말합니다.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는 몸과 마음, 경험과 이성의 문제가 경험적 방법의 영역 밖에 있을 때, 경험적 영역, 관찰과 실험 밖에 있을 때, 전통 철학적 담론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려 할 때 특히 새로운 이론을 파악하려고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심령과 사상체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아이폰 1이 당시엔 새로웠습니다. 지금은 프로 그 이상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프로 이게 새롭다는 것을 알려면 아이폰 9, 8, 7, 6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새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연주의적 관점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알려면 과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옛 것과 새 것의 비교 속에서 새로운 이론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이가 주장하는 지성 개념의 의미는 과거 철학적 논의에서 사용된 이성이나 이성 개념과는 이 비교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통 철학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은 지성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고대부터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이가 제안하는 지성 개념은 전통 철학자들에 의해 신적 주의를 내리는
내지는 선험적주의를 다 박탈한 개념입니다. 주의가 말한 지성 개념은 다윈의 지능 개념과 유사하고 특별히 베르그송이 말한 지능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사를 타고 가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이 발생이 됐는지, 어떻게 발명됐는지, 고대 그리스 시인에 의해서 발명된 초월적 이성 개념이 체계화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대의 초월적이고 전자론적인 개념이 어떻게 또 선험적이고 인식론적 개념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 1절로 가보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원을 추구한 근대의 인식론, 이게 어떻게 하면 지식이론이 가능한가를 말하는 인식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칼 포퍼라는 분도 말합니다. 어떤 것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는 습관은 학자나 역사의 학자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것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의 근원이 뭘까?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 그리고 역사학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습관은 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리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라는 분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포포가 말하는 시인은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 시인이죠. 서양 정신의 나르시시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김상봉 교수님은 호메로스가 그리스 철학을 넘어 모든 철학의 시원이며 탈레스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호메로스의 후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의 근원에 대해 묻는 것은 나아가 그리스 철학의 역사를 논의할 때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를 그 시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낯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호메로스와 또 다른 고대 그리스 시인,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자신들의 시적 영감의 근원을 신에게 돌립니다. 본인들이 시를 썼을 때, 서사시를 썼을 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또는 신통기,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신통기, 신들의 계보를 썼을 때 이걸 쓰려고 할 때 본인이 쓸 때 이 시적 영감을 누가 주냐? 신이 줬다고 하는 거죠. 그 신은 이제 어떤 신이냐면 무사 여신들입니다. 사실 지식의 근원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호메로스와 떠다니는 시인 시적 영감을 돌립니다. 그들의 시적 영감은 곧 시에 대한 알의 근원은 시에 대한 지식의 근원은 무사 여신들에서 비롯되고 합니다. 무사 여신은 제우스의 딸들입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 무사 여신들인데 이들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를 쓸 때 무사 여신들이 와서 노래를 가르쳐줘서 본인들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그리고 자연의 기원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뮤직회, 뮤지엄, 뮤직 다 무사 여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분들이 일깨워졌다는 거죠. 시도 역시 무사 여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뮤지의 신들에 일깨워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호메로스 관점에서 신의 지혜, 특히 제우스의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 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스는 언제나 인간의 누수, 지혜보다 훨씬 강력한 법입니다. 그죠? 신의 지혜가 더 강력해야죠. 인간의 지혜가 신보다 뛰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참된 것과 지식은 신에게서만 나온다. 절대 진리와 순수 진리 이런 것은 신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은 지식의 근원이며 그 근원은 오직 우리의 육안, 이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한 정신, 이 심한 정신으로 포착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고래랍니다. 고래로 맞습니다. 고대도 맞고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신의 능력인 지성이나 이성은 근대 사상가에 의해 정신과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포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가공됩니다. 그 전에 발견됐던 누스, 로고스,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근대 와서는 좀 더 체계화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고스와 누스, 정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성이라고 합시다. 이것들이 초월적이었다고 그러면 이거 선험적 방식, 인간을 완전히 넘어선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그렇지만 경험에 앞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공합니다. 그 가공한 사람들이 근대 철학자들과 특히 데카르트와 칸트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라이프니츠 등등등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칸트, 로크, 데카르트만 반대로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따라갈 겁니다. 이 철학 가공했습니다. 철학적 개념으로. 근대 철학이 가공한 이성과 감각, 당연히 감각은 저급한 걸로 그리고 경험도 신체도 저급한 걸로 해서 이성과 감각, 지성과 경험, 사유와 신체 등
여러 개념들, 철학적 개념들, 인문학적 개념들의 대립은 고대 그리스의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원을 두고 있던 고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가 다양한 이분법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이 이분법, 몸과 마음,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했고, 이런 이분법이 계속해서 윤리학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처럼 서양에서 인간에 대한 논의는 몸보다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혼, 이성, 지성, 마음 등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책들이 생테쥐베르의 어린 왕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돼. 이렇게 말하죠. 심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에도 많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의 지성인들은 우리 몸의 원리보다는 정신의 원리, 이성의 원리를 통해 인간을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 윤리학, 예술까지도 이렇게 해명하려고 했죠. 그들은 지성, 곧 누스와 영혼과 같은 것을, 누스와 영혼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물론 영혼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누스를 로고스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이 창안한 누스와 로고스, 지성과 이성, 이것은 정신으로만 관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으로 관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육 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한, 심한이 보이십니까? 심한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신의 지혜를 더 강조점을 두는 시인들의 사유는 플라톤에게서 체계적 방식으로 가공되고 제한됩니다. 플라톤이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시인들을 추방하거든요. 자기 국가에서. 근데 추방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따르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자의 혼은 몸을 최대한 무시하고 몸에서 달아나서 그 자체로 있게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자체로 있게 되는 것, 당연히 정신과 신이겠죠. 우리가 언제고 무언가를 순수하게 알려고 한다면, 비순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몸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플라톤 대화편의 내용입니다. 해방되어야 하며 사물들을 그 자체로 혼 자체에 의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철학자란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의해 충분히 정화된, 순수화된, 깨끗하게 된, 정화된 자들이며 향후에 전적으로 몸이 없이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몸 없이 순수하게 살 수 있다 말합니다.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영상에서 많이 이렇게 플라톤에 대해서, 플라톤의 영혼관에 대해서 촬영해놨습니다. 거기 가시고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지혜자는 몸과 관련된 즐거움에서 벗어나 진리에 이르고 지혜를 얻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몸과 관련되는 것 말고 정신과 관련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철학자는 혼이 몸에서 해방되도록 하는데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자 이성을 바탕으로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탐구를 수행할 때 몸으로 탐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정신, 이성으로 탐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근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관점에서 우리의 몸의 감각들은 철학적 탐구의 방해물입니다. 도구가 되는 게 아니고 방해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진실성이나 진리를 포착할 수 없게 합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곡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유럽의 부모가 되도록 기여한 플라톤은, 다시 한번요, 고대 그리스를 유럽의 부모가 되도록 기여한 플라톤은 그리스인들의 미토스적 사고에서,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로고스적, 논리적 사고, 철학적 사고로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시인들을 추방하고 그 미토스, 신화적 사고를 논리적 사고로 바꿔놓는 거죠. 그렇지만 지성, 영혼, 이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신화적 표상과 상반되는 철학적 사고, 곧 논리적 사유로 이행한 플라톤은 호메로스를 비롯한 모든 시인들이 훌륭함의 덕의 영상들을 훌륭함, 덕의 영상들의 모방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인들이 진리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스승들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책들을 열심히 읽고, 스승들의 책을 열심히 읽고 배웠는데 그들을 추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된 것을 모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화는 다 가상적인 거잖아요. 가짜적, 모방한 거죠. 상상적인 사물이고, 그런 것으로는 국가를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다 추방합니다.
그 시인들을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철학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시를 추방한 이후에 플라톤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기하학 그리고 철학, 특별히 기하학을 멀리하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수학과 기하학을 가까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모두에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죠.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은 어디에든 보편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거, 가상적인 거 말고 진짜. 그래서 수학, 기하학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관계하는 시의 추방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이성과 관련된 기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플라톤의 예언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즐겁게 하는 시가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기하학을 가까이 않고 시가를 받아들인다면, 미토스적 신화적 사고를 받아들인다면 나라에서는 법과 모두가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이성 대신에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노릇한다는 거죠. 확실성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확실성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 국가에서 시인들의 추방을 선언합니다. 이상 국가에서 시인들의 추방은 그들의 작품의 근간이 되는 신에게서 비롯된 정신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성이 신에게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시가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 대한 지식이 신에게서 비롯되는데 그 신까지 추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비판은 시인들이 주장한 지성이나 이성의 추방까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사유는 신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과 지식의 근원을 신에게 두는 것, 이것까지 추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리스 시인들의 신적 관점, 신의 관점이죠. 신적 관점까지 추방하지 않고 신적 관점은 공유합니다. 대신 신화적 사유들은 다 버리는 거죠. 추방시키는 거죠. 버린다기보다는. 지식에 대한 신적 관점은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 그리스도교가 주류를 이루었을 때 신적 관점이죠. 당연히 그 신적 관점이 같이 일맥상통하고, 또 중세에서 벗어나는 근대 철학자들, 신적 사유에서 인간적 사유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적 관점은 중세와 근대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대 철학자들과 중세 철학자들, 근대 철학자들이 신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뉴스 개념이 있는데 그게 계속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발전 과정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누스를 발견한 이래 이성은 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온 핵심 축입니다. 로고스가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포괄하는 것이었다면, 다시요, 로고스가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포괄하는 것이었다면 누스는 순수한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누스,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누스의 탄생, 정신의 탄생은 철학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신화에서 철학이라는 장르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양 철학의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담론이라고 합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이성담론이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는 이성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서양 철학사만 본다면 이성적 담론이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서양의 이성주의적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 없는 철학은 말도 안 되는 둥근 사각형 같은 겁니다. 둥근데 사각형이다. 모순호법이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철학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철학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인문학을 할 때도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 없는 인문학, 이성이 없는 철학은 둥근 사각형, 모순호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이 우리를 초월해 있든 우리 안에 내재해 있든 우리 안에 있든 우리를 초월해 있든, 그러니까 초월해 있든 선험적이든 이것과 무관하게 이성은 그 속에 어떤 오류도 내포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로 그 생명을 근대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플라톤의 선택적 강조였다고 두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7현인의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7현인이 델포이 신전에다가 새겨둔 두 가지 언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7현인들도 이렇게 딴 영상에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7현이 델포이 신전에다 두 가지 새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 신전. 델포이가 온파로스에 있다고 합니다. 델포이, 온파로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과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무엇에도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네 자신을 알고 네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신 앞에서, 또 신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 이 두 말을 새겨놨습니다. 그 두 말 중에 하나인 너 자신을 알라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화두로 삼고 다녔던 거죠. 근데 플라톤은 7년인이 델포이 신전 앞에 새겨두었던 두 원명, 곧 너 자신을 알라와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플라톤이 원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성이라는 철학 개념과 객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도 지나치지 말고 너 자신을 알고 분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현인들, 친현인들의 말을 관고한 데서 비롯된 철학적 열망의 사물로 보입니다. 이제 데카르트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 데카르트를 이어서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